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맞고 있는 지금 지난 2년간의 문정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시각각 변화와 논란을 보이고 있는 제주 현안 문제도 함께 짚어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네 분의 도의원과 함께합니다. 한 분씩 소개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한국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한영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 국회 여야 대치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소위 동물국회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성지인 국회에서 대화 타협은 사라지고 몸싸움만 남았습니다. 올 들어 국회의원들은 일은 하지 않고 세비만 축낸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나가면서 교착 정국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여야 도의원들 나오셨는데요. 이 패스트트랙 충돌로 촉발된 여야 대치정국, 과연 누구 책임인지 먼저 여당인 박원철 의원께 묻겠습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글쎄요, 답답하죠. 근데 사실 저희들은 지방에 있는 지역 제주도의 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중앙정부, 특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논하고 평가하는 게 적절한가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우선 제주도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뭐 도민 여러분들께서 더더욱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국회가 식물국회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국회의장이 과도하게 어떤 직권상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국회 파행 사태를 보면서 아마도 이제 국회에서 자기 반성적인 출발로 지난 2012년에 과도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사정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여야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 국회법을 개정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상정되어지고 그 일정 기간을 거치면 자동 상정하게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선거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리고 검경수사권 분리와 관련된 안건들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신데 아마도 슬기롭게 잘 풀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여러 가지 전국 현안들이 있고 특히 정말 민생 법안들이 많은데 아마도 조속히 좀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길게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당 책임은 아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 박원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들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우리 제1여당을 포함한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그래도 야당이라고 하면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좀 반영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특히 또 그 안건을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그리고 그 공수처 신설에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문무일 검찰총장도 말했지만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심할 정도로 그런 안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참 우리 국회가 과거에는 식물국회였지만 지금은 동물국회로 표현하는 이 마당에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반성하고 내년에 총선에서는 이런 국회의원들을 저는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과 함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의원. 우리 김 의원님께서 되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은 그 정치 현안에 대해서 사실 무관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무한 책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는 근본적인 책임은 그 연동형 선거제도에는 관심만 표명하고 결국은 이제 공수처법을 통과하는 거에 모든 그 전력을 다하는 집권 여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여러 가지 나경원 그 원내대표께서 서명도 다 해놓고 결국 이렇게 파경으로 치닫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는 책임에서는 좀 더 책임을 좀 더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책임이 더 크다. 어떻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입법의 과제들을 지금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그 선진화법을 통해서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국회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여론조사하는 것도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51%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행으로 간 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문제는 인정하지만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리고 이 20대 국회가 꼭 해야 하는 과제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들을 좀 국민분들이 헤아려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짧게 말씀드릴까요? 해주시죠. 네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즉 말해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었고요. 사법개혁특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 사법 체계가 갖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개선해보자 하는 것들은 여야 합의로 쭉 논의를 해왔던 사항들이고요. 국회 선진화법이 취지를 좀 더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격변 속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을 맞았습니다. 촛불혁명의 완수를 향해 달려온 문재인 정부. 이제 중간평가 얘기하는 시점도 됐는데요. 우선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달라진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선 적폐청산과 소통을 강조했고 안보 위기 해결, 그리고 야당과의 새로운 정치,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민생 문제 해결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김한국 의원님, 지난 2년 평가해 주시죠. 예, 그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저는 지난 4월 5일 한국 갤럽 조사를 통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41%, 잘못하고 있다가 49%. 이 데이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득표한 41%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를 말하는 근본 요인이 뭐냐면 경제정책, 그리고 친북 성향의 그런 정책 방향을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칭해서 경포대라고 합니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2018년 2.8%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6년의 최저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인 3.8%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청년 체감 실업률은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한 700만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대출 금액이 225조를 넘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봤지만 자영업자의 3명 중 1명이 폐업을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경제 위기입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에서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유화적입니다. 5월 4일 날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분석도 지금 국방부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5일째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취임 초기에 80% 넘던 그런 지지율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정부에서는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자평. 김학국 의원님 참 공부도 많이 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우선 이거는 하나 바로 잡죠. 그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국방부 장관 자유한국당 미국 좋아하잖아요. 요새 집회 때 보면 성종기 들고 나오던데 미국 국방부 장관도 주변국에 위협을 미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반론하시면 좋고 모든 지적 동의합니다. 상당히 지역 경제가 어렵고 우리 국가 경제가 어렵죠. 어려운 것을 그러면 우리가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집권 2년 만에 다 해결해라. 당연히 국민들 요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보시면 어떨까 봐야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주 5일제 시행을 합니다. 당시에도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죽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비난은 많이 있었지만 지금 주 5일제 하고 있죠. 이미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도 지금 어렵다. 주 52시간 어렵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범함이 위대함, 따뜻한 일자리 이런 것들이 안착되어 갈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좀 여쭤보면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사회 원로들도 최근에 간담회에서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했고요. 그리고 방금 주변 국가 말씀하셨는데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200에서 500km입니다. 대한민국은 주변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죠. 군사 전문가는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이 군사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지금 지방 의원들이 과연 이게 과연 단거리 미사일이냐 아니냐 탄도탄 미사일이냐를 가지고 논하면요 좀 아니 근데 저는 200에서 500km라고 하면 제주도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로분들께서 말씀하셨다고 소득주도 성장을 말씀하셨다는 게 그만큼 우리 경제가 그만큼 왜곡되게 발전돼 왔다는 것들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 5일제라든지 아니면 주 52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저임금이라든지 일정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연착륙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영진 의원님 우리 문재인 정부 2년 총평 어떻습니까? 일단 뭐 경제 문제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또 뭐 탈원전 정책에 대한 뭐 아주 대안이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 사실 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은 그런 정책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런 유화 정책이 결국은 아까 우리 김한국 의원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북한에게 좀 더 끌려다니는 부분, 뭐 특히 요번에 이제 미사일 관련해서 좀 보이는 측면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결과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제 구체적인 성과는 별로 없는데 결국 지금 현재 이제 국정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현안이 패스트트랙 아니겠습니까? 이 패스트트랙 문제 안건에 선정된 이 검경 수사체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공수처장 도입 등을 적폐청산의 아주 중요한 그 명분으로서 사법개혁에 올인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사법개혁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생 경제라든지 안보 문제가 사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법개혁 국정의 성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걱정하는 건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과 그리고 또 행보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성희 의원은 그 제주 네. 현안 들어가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법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민생 경제부터 챙겨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회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 추가 경정 관련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민생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 거죠. 말씀하세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128명이에요. 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114명입니다. 네. 14명 차인데요. 왜 제1야당을
패싱하냐고요. 이런 부분들이 패싱하는 게 아니라 논의를 안 논의하겠다고 하고 하는 있잖아요. 거죠. 논의를 하는 아니죠. 거죠. 패스트트랙을 올린 것도 법안을 올린 거지 논의하자고 거기에 하죠. 내용 자체가 결정된 게 제1야당이라고 아니지 하면 않습니까? 제1야당에 대한 어느 정도 인정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제1야당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글쎄요, 인정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수사처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필요 없다고 보세요? 필요는 아닙니다. 예. 아니 탈원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탈원전은 아니 그리고 저는 또 하나만 제가 아니 말씀드리면 정책이라는 건 아니, 언제든지 응과 아니, 양이 있는 겁니다. 예, 응과 예, 양에 하나만 대한 하겠습니다. 진단이 좀 필요하죠. 굳이 그리고 정치 논의를 그거를 하려고 안착시키기 하면, 위해서 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제주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고 화두는 제2공항 문제인데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2공항과 관련해서 공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공약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다 쉽게 제주를 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주는 항공이 필수 교통수단입니다. 관광객도 제주도민도 공항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공항은 이미 2015년부터 포화 상태입니다.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주 2공항은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에 들어설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2년 전 대선 당시 제2공항과 관련한 공약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과연 제2공항 관련된 공약이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한영진 의원께서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걸 점수로 이야기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문재인 정부의 제주도에 대한, 특히 제2공항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이게 한 점수 50점도 사실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아까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도민들의 수건 사업이니 제2공항은 추진하겠다 이런 기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고 그리고 비판이나 반대 의견을 가진 그런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설득의 과정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런 과정이 전 너무 부족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검토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해서 사실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2공항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제대로 도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야당에서는 50점도 안 주는데요. 김한국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몇 점이나 주십니까? 저는 여당 지금 같은 저도 한영진 의원님 말씀처럼 이거를 점수로 매겨야 되느냐 이건 과정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정말로 다 공개하고 거기에서 문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과 그리고 토론이 이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담보되지 않는 한 국책사업을 그냥 일방적으로 강행한다? 그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주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그래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위가 다시 재가동되고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의 입장은 두 분하고 똑같습니다.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대통령께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면 조기 개항을 하도록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 정부의, 현 대통령의 국토교통부가 어느 정부의 국토교통부입니까? 최근에 ADPI 폐기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현 정부의 국토교통부 맞습니까?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분명히 절차적 투명성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정협의회 결과
입지선정 재검토위원회가 2개월 연장이 됐는데요. 저는 그 부분도 사실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 5개 항에 의원님, 잠깐만요. 검토 의원님, 5개 항에 합의문 혹시 보셨습니까? 네. 이 중에 알맹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두 번째 단서가 뭐냐면 기본계획은 계획대로 간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방점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본계획 중단하고 검토위원회에서 나올 때까지 중단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까? 검토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조목을 한번 검토위원회가 얘기해볼까요? 작년 2018년 9월에 운영이 되기 시작한 검토위원회도 굉장히 열심히 그동안에 우리한테 제출되었던 제2공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계속 검토를 했고요.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기 시작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위원 활동을 좀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그러면 했으면 기본계획 수립을 그게 안 되는 중단해야죠. 거죠. 기본계획 당연히. 수립은 지금 왜 하는데요, 그러면? 자, 의원님. 예. 자, 이렇게 봅시다. 자, 대선 공약 맞습니다. 대선 공약 좀 전에 우리 그 영상도 봤습니다만 절차적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 그리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통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게 워딩입니다. 예. 자, 우리 도의원들입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지금 자기결정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 절차적 투명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합의는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정말 이게 국책 사업이다, 정부의 책임이다, 국토의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건 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중앙정부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과연 이 계획이 적정하고 적절했는가는 검증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대통령 잘못이야, 중앙정부 잘못이야, 그럼 제주도 의회가 필요 있나요? 제주도가 필요 있습니까? 다 와서 하라고 하죠. 저는 여기서 되게 매우 아쉬운 거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도정지리 석상에서도 얘기했고 저도 원지사를 상대로 했는데, 자, 제주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당정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책임 있는 기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지금 의원님께서도 가지고 계시고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책임 있는 기관들 청와대에서조차도 왔고 시민사회 수석 매일 제주도쟁 왔다고 제주도가 제주도민 의견 수렴을 정확히 수렴해 달라.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도는 이 일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고, 오히려 의회나 의원님이나 저나 다른 여타 의원님이 이거 이렇게 계획돼서는 안 된다. 도지사가 정확하게 스탠스를 가져라. 국토부의 무슨 대변인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늘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앙정부의 지원 계획이나 여기 있을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2,589만 명, 이게 3,170만 명,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져 가면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민의 의견을 모아나가고 이런 과정들은 저는 제주도가 해야 되고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알겠습니다. 대통령 잘못이야 주시죠. 몰아가면 예,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권 2년에 대한 저희가 그 제2공항에 예.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거라고 도민들이 보죠. 오해한다고요. 예, 정리해 제주도의 주시고요. 문제는 제주도가 아니, 그 풀어나가겠다는 부분은 그 적극적인 부분대로 의지를 표현해야죠. 다른 그 논의의 지점이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지난 2월에 그 당정 협의를 통해 5개 항을 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주도가 객관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절차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면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는 게 있어서 이제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 방법으로 공론조사를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 질문까지 같이 드릴게요. 그럼 이 시점에서 제주도민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공론조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러면 이때 공론조사를 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공론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주체는 누가 돼야 바람직한지. 공론조사가 만능은 아니죠. 만능은 아니고 뭐 도민투표도 있을 수 있고요. 도민 의견 수렴 방법이 또 뭐 대규모 여론조사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해요. 저도 해당 상임위원회 도의회선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인데 이게
사업비만 노더라도 약 5조 원 가까운 거고 일부에서는 지금 거기에 도로 개설 비용을 포함하면 6조 원 가까운 예산이다. 제주도의 대역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꾸 막혀서 이게 깝깝한데 이런 내용들을 소상히 도민들께 알고 도민들께 알리고 나서 과연 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강상희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김한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라고 하는 게 이 관료 엘리트들 저는 그래서 고시 폐지론자인데요. 관료 엘리트들이 무슨 뭐 대단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국토부에다가 자료 요구를 하면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유력 정치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뭐 일부만 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료가 제대로 앞으로 어떤 역사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의 주변 시설까지 포함하면 약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자료 공개가 먼저이고 제주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론조사에 대한 입장은 없네요. 김한국 의원님, 공론조사 필요한지 안 한지 주체가 누가 바람직한지. 예, 저도 도정 질문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이 5번째 항보면 당정협의회 5번째 항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제주도를 하여금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일방통행이에요. 도에서는 안 받겠다 하잖아요. 사실 공론조사 최근에 국무총리실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5천억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론조사를 한다는 그런 내부 방침도 있습니다. 그게 국가의 정책 방침입니다. 제2공항 국책사업 아닙니까? 당연히 하게 되면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로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당정협의가 논리의 오해입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제주도민들의 뜻을 모아서 그럼 아니요, 의회와 아닙니다. 도정이 국토부가 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전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네. 공론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제주도에서 요구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추진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같이 하시죠.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네네네. 예. 아주 좋은 안입니다. 예, 저는 공론조사 때로는 사실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할 때마다 공론조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2공항 같은 경우는 30년 넘었습니다. 제주도의 요구에 의해서 그 당시에 제주도 의회 8대 의회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공론조사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된다. 이게 제 오랜만에 의원들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의원님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게 자꾸 도민들 오해하세요. 즉 우리가 8대 30년 넘은 거 맞습니다. 제주의 공항 인프라 확충이었지 특정 지어서 무슨 공항을 2개 짓자 3개 짓자 이 논의는 아니었고요. 아닙니다.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8대 의회 때 우리 도와 그리고 의회와 국회의원 3분과 같이 신공항에 관련된 그러니까 현 공항 확충이 아닙니다. 신공항과 관련된 기본 용역 1억도 반영한다 했었고요. 그 차원에서 그 당시에 강창일 의원님께서도 2008년도에 분명히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공항 포하다. 24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신공항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공항은 24시간 운영할 수 없는 체계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10초만 얘기할게요. 10초만. 잠시만요. 자, 그 이공항 논리 강창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바다를 매립하는 추세들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취지였지 이 공항을 반드시 어느 특정 지역에 하자 이 논의는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강승희 의원님, 민주당, 네. 제주도의 그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공론조사의 필요성 여부. 그러니까 저는 공론조사에 주체는 누가 그러니까 바람직한지 저는 그 부분 공론조사에 한 의원님하고 공론조사에 앞서서 어떻게? 맞서 박원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용역을 쭉 검토를 했는데 3가지 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첫째는 현재 공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장하느냐, 아니면 신공항으로 가느냐, 제2공항으로 가느냐. 강 의원님, 그랬는데 제2공항 만약에 제2공항으로 한정시켜가지고 공론조사가 되면 이건 또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그 사전 타당성 조사라든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되는데 그 검토되는 과정이 미비하다는 점이 많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공론조사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아니, 우선적으로 사실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토교통부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 공론조사를 실시한다면 공론조사를 뭐 한 번만 하고 말아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먼저 하고 그다음 다시 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의 우리 제주도민들이 그동안에 그 보장되지 못했던 알 권리라든지 또 받아야 됐었던 제공들, 그 정보의 제공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저는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2공항 문제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죠.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본계획 용역은 6월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검토위원회 다시 가동되고 있는데 찬반이 절반 시기여서 사실은 권고안이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등도 해결하고 인프라 확충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시점에서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묘안. 박 의원님하고 김 의원님 한 번씩만 듣고 다음 저는 전율권이 있습니다. 아까 강성우 의원님께서 제2공항을 포함한 현재 공항 확충안까지 공론조사 하자고 하는데, 그런 현재 공항 확충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반대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항도요 지금 확장 다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주민들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다 매립이요. 혹시 바다 매립 어떻게 하시는지 내용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질문을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현재 공항에 대한 확충안에 대해서는 저는 공론조사하는 거 반대입니다. 앞서 의원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ADPI 보고서가 폐기됐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거나 그런 도민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공항에 대한 인프라 확장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다 옳고 그름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건 지금 오해하지 마시고요. 절대 지난번에 어느 그 단체에서 이 공항과 관련돼서 다른 대안이 없는지 토론회에서 용담동 지역분들이 그 피 맺힌 그 절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호마을이나 거기를 가봤어요. 우리 강성희 의원님하고 가보면 정말 버려진 땅, 이분들의 요구는 당연하다.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합니다. 그건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공론조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게 검토위가 활동을 하는데 지금 2주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잖아요. 2개월간 하고 3회 토론을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정말 찬반 생각이 다르신 분들 모아놓고 토론을 한번 해봤더니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산 지역 주민들도 찾아와서 우리 동네에도 와서 한번 해달라, 저 약속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저는 어떤 안들이 모아져가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국토부를 압박한다든지 제주도정을 압박한다든지, 아니면 첫째 이제 자료 공개는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하면 저는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영리병원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1로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이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다. 다시 이제 허가 취소를 하고, 그리고 이번엔 사업 철수까지 이어졌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취소된 뒤 나온 정부의 유일한 입장은 뚜렷한 입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허가권을 가진 제주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한 상황으로 정부가 이야기할 것이 없다며 후속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청와대도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당정협의회에서 녹지국제병원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녹지병원 허가 직후인 지난해 12월 제주도지사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통보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 자문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것은 그 서류상으로 왔던 것에 대해서 개설권자가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책임성 있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했던 겁니다. 특히 정부는 허가 취소 이후에도 남아있는 병원 시설이나 직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전적으로 제주도와 녹지그룹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를 여러 차례 찾아가 정부와 JDC, 제주도와 녹지그룹의 4자 협의체와 공공병원화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제주도에서 허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가 먼저 나서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전 정권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형식으로 계속 발언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녹지국제병원은 노무현 정부가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 시작됐고 박근혜 정부가 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반대로 정책을 바꾼 뒤 이미 지어진 병원의 처리에는 발을 빼면서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논쟁은 고스란히 제주 도민들의 몫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부터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 공약이 의료 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설립 금지입니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그대로 추진이 됐고요. 제주 영리병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떤 책임이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제주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무책임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그 정책 방향이 영리병원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의 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그런 이유 하나로 제주도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식. 아까 우리 그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박능우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모습 보고 저는 굉장히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예. 이런 모든 그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일관해 온 것 때문에 어쩌면 제주도가 훨씬 더 많은 갈등 상황들이 부추겨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정말 진정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그러면 허가하지 말라고 우리 제주도정에 개설불허를 권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개설불허 권고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정책 입장을 내야 되는 게 정부의 전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계속해 왔다라는 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정부로서의 직무유기, 방치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인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법 절차에 있는 거예요. 법 절차를 보건복지부에서 어쨌거나 지금 2015년에 사업계획을 승인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녹지 측에서는 병원 설립에 추진을 했던 거고 병원과 관련한 모든 시설과 의료진들이 다 있어야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허가 신청을 하면서 제주도의 고민이 깊어진 거죠. 근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도 일부분에 왜냐하면 영리병원 반대 입장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들을 발표하신 거죠. 발표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이미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고 저는 또 하나는 우리 제주도가 영리병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없었다. 저는 만약에 정말로 그 조건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도정이? 그랬으면 그 전부터 외국인 전용의 의료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도민분들한테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헬스케어 타운 사업이 되게 걱정이 되는 게 예래 휴양단지 사태로 돌아갈까 봐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제주도정도 꼭 알아야 되는데 핵심 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인프라 옆에 있는 부수적인 사업들을 먼저 개발하고 핵심 사업을 가장 나중에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난 생겼다고 봐요. 처음부터 일찍 이 핵심 사업인 녹지병원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는 거고. 강성 의원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네. 한 나라의 의료 정책을 자치단체가 결정합니까? 국가가 결정합니까? 제주특별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우리 제주도가 가져온 거예요. 가져오면서 이것도 이분화가 돼버린 거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주특별법이 제주도를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금에 와서는 정말 되묻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의 자치권, 주민의 자치권을 자꾸 얘기를 하시면서도 제주특별법은
행정자치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분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사실 영리병원에 관련해서는 우리 제주도민뿐만 아니고요. 전국에서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 상황이죠. 사실 이 영리병원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제주에 하나다라고 하지만 제주에 하나다라는 거 우리 여러 가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사실 믿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있고요. 이 불안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분명히 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칙에 이미 이제 공약상으로서는 후퇴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내부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 이런 것들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남은 문제, 일단 병원 건물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 측의 소송에 대한 대응, 그리고 앞으로는 헬스케어 타운 사업의 정상화, 그건 덩어리가 좀 큽니다만은 어쨌거나 정부, JDC, 사자 협의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어떤 거는 이제 당장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좀 긴 안목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해법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한국 의원님이 그런 거 잘하세요. 그 헬스케어 타운 자체가 2006년도에 그 JDC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찌 보면 그 사업 추진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째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 정부는 전 정권에 의해서 사업 승인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뒷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대통령이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전 정부 하는데 전 정부의 역할은 행정의 일관성도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이게 핵심 프로젝트로 된 사안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풀어가야 될 그 숙제들은 뭐냐면 이 부분을 얼만큼 이제 도민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 사실 헬스케어 타운의 영리병원 사업은 사업 금액으로 봤을 때는 1%도 안 됩니다. 대규모 숙박 그리고 상업시설 포함된 사업이라서 저는 앞으로 특히 정부 그리고 JDC 그리고 제주도가 진짜 녹지와 함께 머리를 싸매고 진짜 제주도의 앞날을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는 진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네, 민주당 얘기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네. 사실 지금 얼마 전에 엊그제였죠. 소송하고 직원 해고 통보를 하면서 거기에 밝힌 내용은 뭐냐면 사업자 측에서 제주도에서 자기는 병원을 할 생각 없었다. 제주도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가 이 꼴 났다. 결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한국 의원님 지적 맞습니다. 2006년도부터 추진되어 왔던 건데 헬스케어의 방점이 찍혔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정은 바보같이 이걸 병원 유치 쪽으로 몰아간 겁니다. 여기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대부분의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사무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JDC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이디어예요. 여기에 대규모 땅에다가 도민들로부터 땅을 사고 아니면 우리 공유재산을 사고 이럴 때 아이디어로서만 제출하고 사업 능력은 없고 이러다 보니 무리한 사업들이 벌어지게 된 거고, 사실 헬스케어라는 건 건강하고 돌봄이잖아요. 여기 휴양관광, 제주의 어떤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요거에 충실해서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앞으로 찾아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봐가지고 아까 경화구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병원은 그 전체 면적에서 한 8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는 지금 누구 탓을 가리기보다 제주의 중대한 어떤 기로점에 서 있고 제주가 앞으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 그리고 제주도정, JDC 아마 의회도 때에 따라서는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해결점을 좀 찾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대치 전국 때문에 제주 현안이 묻혀버렸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내년 4월에 총선도 있고 4.3 72주년 추념식도 있습니다. 연내에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안 되면 위정자들이 어떤 낯으로 추념식에 참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볼 때는 국회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아니면 연내 처리 가능한지 안 한지 전망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4.3 특별법은 제주에 정말 가장 오래된 수건 과제고 현재에도 풀어야 되는 해결점인데 이게 저는 국회 아까 위정자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회 의원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시면 4.3 특별법 개정안 현안이 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대표 발의는 뭐 강창일 의원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공동 제안자가 138명이나 돼요. 그럼 바른미래당도 권은희 의원이 한 게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동 제안자에도. 그거는 뭐냐면 제주도민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4.3 특별법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어떤 의지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올해 내 연내 처리 전망. 지금 뭐 이미 장외투쟁으로 뛰어나가신 분들이 국회로 돌아오셔야 이것도 논의할 수 있는 거죠. 연내 처리 어렵다. 예. 들어오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님, 그 138명 의원들 중에 자유한국당 아무도 없는 거 맞습니다. 네. 그 개정안의 안건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죠? 배보상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신고제 상설화라든지 예. 뭐 그다음에 유족이라든지 희생자분들에 대한 생활보조비라든지 예. 뭐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유족이라든지 희생자에 대해서 가짜 뉴스로 뭐 명예훼손 잠깐만요. 그 부분 제가 방점을 찍을게요. 독소 조항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4.3 사건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또는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 내지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게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보수 쪽에서 이 내용에 방점을 찍는 거거든요. 4.3 사건 남로당의 봉기로 일어난 거 맞죠? 말씀해 보세요. 맞죠?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지금 불량유폐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남로당 활동을 했던 북한 지령을 받은 지금으로 따지면 간첩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량유폐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희 의원님.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런 부분들을 비방했을 때 7년 이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을 때 저희 보수에서 동의할 수 없어요.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법안에 대해서는 아니 잠깐만요. 불량유폐가 있다고 하면 내려야 되는 게 맞죠? 의원님. 아니 의원님. 그 부분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요. 잠깐만요. 그러면요. 우리가 아니, 잠깐만요. 4.3 특별법 지금 기재정돼 있는 법안 그리고 정부 진상 보고서를 전면 부정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저는 부정하지 의해서 않습니다. 유족이 잠깐만요, 결정되고 희생자가 결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의원님 말씀처럼 예. 지금 7년이다 7천만 원이다 하는 것들은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논의를 해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할 거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라든 아니, 여러 그런데 법안에 지금 의해서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에 사상을 관심이 판매하거나 없다고 왜곡하려고 하니까 하는 제가- 세력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우리 지금 72주년이라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70년 동안 이 유족분들이 얼마나 어떤 싸움을 해왔는데도 어떤 일을 해왔는데도 아니, 계속 의원님, 시비 걸고 잠깐만요. 소송 걸고 하니까 그런 제가 거잖아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 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법에 진상보고서에 된 내용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무위원회 아니면 앞으로 우리 4.3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유족, 희생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의적으로 불량유폐입니다. 남로당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어떻게 보면 색깔론으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화해와 상생을 얘기하면서 자꾸 그렇게 그런 부수적인 말씀하시면 문제 안 되죠. 가지고 지금 경호회하고 합의돼서 지금 합동으로 유령제 치르고 이런 추모제 치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강성윤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한영진 자체가 의원께서 138명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의원님.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기 한영진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의원께서는 자, 지금 아니, 이제 이렇게 4.3 맨날 특별법 공방만 하다가 4.3 개정안 특별법이 국회 처리가 늦은 국회 이유가 처리가 점점 어디에 늦어지고 있는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내 처리 전망. 저는 사실 좀 저도 빨리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거대 양당이 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법안 심사 소위 4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에 우리 법안 심사 소위에 있는 권은희 의원께서 제주를 방문하셨고 추념식에 참석하신 후에 저희 당직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저희 당에서도 이 4.3 특별법 관련해서 빨리 연내에 추진이 돼야
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당위성과 그리고 또 저희 절실함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죠. 그때 참 걱정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법안 심사 소위에 참석을 했는데 정부가 정말 너무 소극적이더라. 이 법안 심사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배보상 그리고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까지도 너무 소극적이어서 정말 이 그 법안 심사 소위에서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그날 그 권은희 의원을 통해서 저 굉장히 좀 절실하게 느껴졌거든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권 여당인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3분 어떻게 그동안 뭘 하셨는지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제가 박 의원님하고 김 의원님 두 분께만 드릴게요. 예. 총선 1년 안 남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심판론, 예. 야당 심판론 30초씩만 내년 총선의 화두는 뭐가 돼야 된다. 30초 발언해 주시죠. 먼저 하시죠. 예, 내년 총선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중간 정권 심판론 맞습니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 특히 민주당 16년 국회의원들의 무능함 심판론 맞습니다. 지난 16년간 민주당 의원님들 사실 뭘 했나 생각해 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선거는 우리 도민들께서 현명한 판단 해주시라 믿습니다. 네, 박 의원님. 네, 뭐 저희들 내리 사선을 3번의 연임을 하면서 도민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사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9일 바로 당선되자마자 이튿날부터 업무를 시작하셨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준비 없이 정말 저는 준비된 대통령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평범함의 위대함을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민들의 평범함이 위대함이 될 수 있도록 좀 도민 여러분들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께서 열심히 안 하신다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정말 그 나름대로 지역에 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도를 대표해서 국정을 논하는 자리잖아요. 한 분은 상임위원장도 역임하시고 예결위도 들어가시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좀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4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